자, 여러분 이제 14번부터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죠. 14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니, 14번이 아니라 그냥 4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게 뭐냐 그랬는데요. 효과성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 이것은 효율성 내지는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능률성 내지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제성이다 그랬을 때는 투입의 이제 최소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투입의 최소화 뭐 이런 것들이고, 능률성이다 그랬을 때는 능률성이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었죠.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목표의 달성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의 달성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저렇게 이제 본다면 1번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네요. 총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 수단적 가치 쪽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그런 장면도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개혁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혁의 마음이 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개혁의 마음이 급하면은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요 이제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개혁을 밀어붙여야 돼, 그러고서 막 반론이 제기되는데 다 묵살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탈이 나요. 항상 탈이 나. 그래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개혁을 완수하면 당장에는 개혁이 너무 지지부진해 보여요. 지지부진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갔을 때 반격을 못합니다. 반격을 못해요. 그렇게 절차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 지켜가면서 웬만하면 지켜가면서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그 개혁이 자리 잡지, 안 그러면은요 다음에 집권 세력이 달라졌을 때 홀딱 다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더 후퇴해버리면은 반동적인 결과를 나타내서 그걸 가져와서 최악이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나 이런 것들도 항상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4번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 절차를 다 지키다 보면은 초반에는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결과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정책의 유형 중 규제 정책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는데, 1번을 보니까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요거는 이제 특히 경제적 규제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요.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뭐가 돼요? 서울과 평양의 올림픽 개최를 추진했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바로 다름이 아니라 상징 정책이 되는 거죠. 상징 정책. 우리 남북 이제 안 싸우고 화해하고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 거예요. 이런 상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이다 이렇게 되면은 배분 정책, 분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 이것이니까 요것은 이제 구성정책으로 보셔야 되고, 답은 1번이 됐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이권이 걸린 법안을 의원들이 담합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위를 로그롤링이라고 그러죠. 담합을 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야 이번에는 니네 해, 그래 내가 밀어줄게,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우리 거 밀어줘야 돼, 우리 거 밀어주는 거야, 약속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담합, 투표 담합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투표 담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로그 롤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그 롤링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됐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포크 배럴. 요 얘기하려고. 포크 배럴이요. 포크 배럴. 이게 다 이제 분배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로그 롤링이나 포크 배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포크 배럴은 내 거 먼저 이게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막 투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투표 담합을 한다, 로그 롤링을 한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를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선발 요인은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이다. 이거는 뭐 앞선 회차에서도 풀어드렸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1번이 옳은 것이고요.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봅시다. 7번은 한번 또 보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정책평가를 할 때 그때 있잖아요. 정책평가할 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타당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쿡하고 캠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그죠? 쿡과 캠벨이 대표적인데,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 이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성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구성 타당성과 그 다음에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적 타당성이 있어요. 내적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적 타당성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구성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는 이 인과성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는 인과성을 밝히는 것이고, 얘는 이제 신뢰성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인과성을 밝히는 게 이제 타당성이기 때문에 X가 Y로 간 게 맞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성 타당성이고,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다 이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X 변수가 Y에 영향을 준 게 맞냐 이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타당성은 요것에 대한 뭐예요? 요것에 대한 이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의 순도. 이런 것이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순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외적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는 일반화하는 것이죠. 일반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여 가지고요. 자, 그랬을 적에 말이죠. 자, 그럴 때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는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아니라 외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2번 틀려버렸고요. 3번 평가의 신뢰성은 측정이나 절차가 그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타당성, 특히 내적 타당성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의 신뢰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관성을 이제 보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책 평가를 위한 진실현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뭘 봅니까? 실험법을 보통 씁니다. 실험법을 쓰는데 실험이 아닌 방법을 우리가 비실험법이라고 해요. 비실험법이 있습니다. 이 비실험법이다 그랬을 때 비실험법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정책 실시 전후 비교 방법. 정책을 실시할 때 정책 실시 전후에 대한 비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실험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게 이제 저 타당성을 제대로 보려면 실험법을 쓰는 게 좋은데, 진실험법을 쓰는 게 가장 좋긴 하다. 진실험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진실험법은 이제 우리가 무작위 배정을 해야 되지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진실험법을 쓰는 게 좋지만은, 하지만은 이 진실험법은 좀 이제 현실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실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준실험법을 써야 될 때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준실현법을 써야 될 때가 오는데 준실현법을 쓴다 이럴 때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실현법을 쓴다 그럴 때는 이때는 할 수 없어요. 짝짓기 배정. 짝짓기 배정으로 그냥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진실현법이다 그랬을 때는 얘는 어때요? 진실현법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내적 타당성이 매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적 타당성이 높지만 하지만은 외적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적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준실험, 비실험으로 갈수록 내적 타당성은 점점 낮아지지만 외적 타당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됐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래가지고 답은 1번만 해당됩니다.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로렌스, 로쉬 이렇게 했는데요. 특정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조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렌스와 로쉬. 특정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한 조직 구조가 선택이 된대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또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 조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고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고 그랬잖아요.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버의 관료제론에서는 직무에 대한 관료의 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규칙이나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베버의 관료제론에서는 기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계층과 그 다음에 이 분업화에 따라 가지고 내부 규율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그 내부 규율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단점으로 지적도 많이 됩니다. 상황 이론가인 블라우는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연구했다 이렇게 나왔고 메이오는 초기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며 이제 의사결정의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여관리론이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둘 다 틀린 부분입니다. 특히 이 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인간관계론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맞는 얘기지만 의사결정의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래서 참여관리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요거는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 후기라는 말이 보통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론에서 한 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적 그 조직 이론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넘어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틀린 것으로 보시고 답은 1번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9번으로 갑니다. 목표관리제 MBO가 있습니다. MBO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조직의 목표와 조직 원의 목표를 통합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의 목표를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목표관리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직의 목표가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구성원 개인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아내서 이거를 이제 통합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통합시켜내는 과정에서는 이제 위에 상관과 직속 상관과 그 다음에 부하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관과 부하 간에 지속적 의사소통이 있는 것이다. 이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시켜 나가고 이거를 이제 실현해 나가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는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면은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탈관료제, 조직의 혁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관료제
탈관료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 돼야 됩니다. 수평적인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Y 이론적 인간관이에요. Y 이론적 인간관을 전제로 했을 때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번이 답이 됐어요. 권위주의적이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대로 쫓아가야지. 이거 뭐 조직을 혁신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쉬운 목표가 채택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채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제시하는 목표가요. 개인의 목표가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은 나중에 달성 안 됐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쉬운 목표만 세우려고 하거나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목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이익을 별로 이렇게 챙겨내지 못하는 구석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요게 이제 이 상관이 또 그거를 조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 과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조직과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기관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자, 행정통제 관점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면서 공식적 통제죠. 답이 쉽죠? 국회의원 통제인데요. 어떻게 행정통제가 내부 통제이겠습니까? 1번이 답이 바로 됐고요.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좀 정리해 놓고 갈까요? 국회의 이제 역할, 기능 이렇게 보면은요. 국회는 이게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이제 보면은 먼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죠.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법률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과 재정에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산과 재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 예산재정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기관 이렇게 해서 특징을 잡아내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국정통제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죠. 감사원이 회계검사도 하고 결산검사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의 종류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게 헌법소원 심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아무튼 이런 이제 헌법재판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니까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헤크만하고 그다음에 올드엠의 직무특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에서 봤냐면 직무특성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11번. 요거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 있고요. 동기부여 이론에서 특히 이제 내용 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 이론이 있는데 이 내용 이론 중에서 헤크만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이 있는 거예요. 직무 특성 이론을 제시한 것은 이것은 이제 헤크만하고 올드햄이고요. 헤크만 올드햄이 되고 올드햄이 되고요. 헤크만 올드햄이 제시했던 여기에서 보면은요. 잠정적 동기지수 라고 보면 잠정적 동기지수라고 씁시다. 동기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동기지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면 기술의 다양성 같은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기술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에 대해서 직무의 중요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직무의 중요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술 다양성과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성질이 뭐냐 이거죠. 직무의 정체성 플러스 직무의 중요도 이런 걸 봅니다. 중요도를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합쳐서 3으로 나눠버려요. 3으로 나눠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평균치만 계산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곱하기가 들어가줘요. 곱하기가 들어가서 자율성과 그 다음에 활류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곱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잠재적 동기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크만하고 올드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등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맞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반영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율성과 활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인가요? 구성원들의 외재적 동기부여라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죠. 자기네들 스스로의 어떤 직무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자율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활류를 강조하고. 그래서 외재적 동기부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이 답이 됐고요. 구성원의 성장 욕구가 강하면 효과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갖는 자율성을 또 매우 강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정보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볼 수 없는 것. 모자이크 민주주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구현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양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자 파놉티콘이다 그럼 파놉티콘은요.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이 이제 구상했었던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전자 파놉티콘이 그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감시탑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감옥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요 눈만 딱 내놓을 수 있는, 그 통로만 딱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둘러다 봤을 때 여기 방에 지금 있잖아요. 죄수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자정부, 뭐 행정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직권적으로 모든 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자 파놉티콘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맞고요. 정보 격차 당연히 들어오고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13번 인사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독립합의형은 역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인사행정기관에서 독립합의형이다 그랬을 때는 미국에 있었던 연방인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죠. 독립적인데 합의형이니까 위원회 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역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한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70년대까지 쭉 이어졌던 연방인사위원회를 보면은 역관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독립 단독형이면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같은 이런 조직이죠.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독형이니까 인사혁신처장이 막 독단을 막 부리고 그럴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잘 만만치가 않고 또 그 다음에 청와대 같은 데서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야 인사 문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또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독립 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립 단독형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편적이고 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타나기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독립 단독형이면은 독립적이면서 단독형이기 때문에 독립인데 단독이라며요. 독립인데 단독이면은 이 사람은 뭐 장난 아니게 힘이
뭐 그죠? 자기 맘대로 하는데 독립이야. 심지어 아무도 간섭을 못해.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견제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채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독립 합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독립인데 합의제형으로 가는 거죠.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지금 없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없앴지만은 요것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둬 가지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 제도이지만 독립은 안 시켜줬던 이렇게 이제 비독립 합의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징계는 뭐 우리가 매번 많이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요게 14번 같은 경우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죠? 공무원의 징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험에도 자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두셔야 되는데 제일 센 게 파면이었고요. 파면이고 그 밑에가 해임이고 그 밑에가 뭐였어요? 그 밑에가 이제 그 강등입니다. 강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직이 있었죠. 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가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견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죠.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검찰총장 징계 뭐 이런 걸로 되게 떠들썩했는데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징계 종류가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공무원 징계 그게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직의 검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특정직의 검찰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징계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도 하고 특정직 뿐만이 아니라 특정직도 이런 것들에 준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다 그랬을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이제 징계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고 여기는 공무원 신분 박탈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게 봤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네 가지는 여기는 이제 중징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 두 가지는 경징계로 또 이제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에게 3분의 1이 감해지는데 감봉의 기간은 1에서 3개월까지입니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이고요.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는데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한 종류로서 정직 기간 동안은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요. 그 기간은 1에서 3개월이 됩니다. 강등은 한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는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15번은 뭐 이거 떠먹여주는 문제네요.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 주체 간의 연결이 바르게 짝져진 것. 편성은 행정부, 시민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또 그리고 결산 검사도 행정부입니다. 근데 행정부인데 정확하게는 감사원이죠.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랬는데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한 것은 이제 국가재정의 기본법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재정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명문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지만은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지방재정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통일성의 원칙이고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와 목적세 같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이런 것들이 통일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통일성의 원칙은 연계하지 말라
부분이니까 요거 2번은 이제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3번 추가 경정 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추가 경정 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다. 한번 볼까요? 한계성의 원칙에선 예외가 되죠. 왜냐면은요 애시당초에 뭐였어요?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질적 한정성을 정해놓은 것인데 양적 한정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터가지고 막 다시 재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계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져 버리는 것이고요. 단일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벗어납니다. 장부를 또 만들었잖아요. 물론 결산은 통합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이제 예산 장부가 하나가 아니게 된 셈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국회 심의는 다 거쳐요. 네, 그래서 요거 예산 절차와 별개지만은 예산과 별개로 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예산 절차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결정을 해요. 같이 이렇게 가면서 결정을 했는데 신축성 확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내 범위에서 정해준 거, 국회가 정해준 거랑 다르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은 30%까지도 다르게 쓸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축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국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보시고 17번으로 갑니다. 예산 결정상의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산 분석은 예산 변동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요. 점증주의에서는 예산 요구의 심사는 포괄적이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PPBS나 제로베이스 예산은 다 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PPBS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성격이 강하고 ZBB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다 짜서 올라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존의 예산을 인정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만 좀 뜯어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점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책 접근 방법입니다. 합리적 경제적 접근 방법이 이게 총체주의 예산제도, 합리주의 예산제도가 되고 점증주의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는 정치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적인 이제 측면에서의 어때요? 정치적인 이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윌다브스키가요. 이게 이랬었어요. 이게 보통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윌다브스키가 짠 개념이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후진국은요 돈이 없어요. 재정에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예측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후진국은 반복적 예산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이제 점증주의 예산이 적용되는 것은 선진국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산 변동은 한계적 변동으로서 급격한 예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예산 과정의 권력 중심을 입법기관 쪽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하다. 왜 입법부가 자기네들 이해관계들을 다 대변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를 뽑아준 국민들을 대변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끼리 막 충돌하거든요. 그럴 때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하는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던 게 점증주의 예산제도예요. 근데 합리주의로 가면, 총체주의로 가면 야 그거는 낭비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돈을 써? 그거는 전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손해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법기관 쪽에서는 좀 불리해지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점증주의 예산 제도는 입법기관 쪽에 상당히 유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CBS 자본 예산 제도다 그랬을 때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에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자본 예산 제도는 자주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본 예산 제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CBS 캐피탈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건 이제 스웨덴 같은 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 제도는 경상 계정과 그 다음에 뭘 나눠요? 경상 계정과 그 다음에 이것을요
경상계정이 아닌 계정, 즉 이거를 자본계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본계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케인스식으로 총수요 정책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흑자 예산이나 여기서 이제 흑자 예산이나 혹은 적자 예산, 불경기 때는 적자 예산을 보통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경기 때는 흑자 예산을 짜는데 흑자 예산보다는 적자 예산으로 너무 치우친다라는 한계가 있죠. 계속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정치인들은 자꾸 이쪽으로 이제 쏠리게 된다는 경향은 있지만 이거를 다 이제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자본계정으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경상계정에 헷갈림이 없이 자본계정만으로도 이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보세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한 거고요. 선진성 사업을 막 이제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균형이 안 되죠. 얘는 균형을 맞추더라도 얘가 균형이 안 되는데 보통은 적자 예산을 짜가지고 돈을 막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 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부터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자치가 단체자치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2번 지방자치는 주민 그리고 구역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 요소로 한다. 이 3대 요소는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인데 4대 요소 그러면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해서 봅니다. 그리고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치사법권 같은 것들은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권 같은 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치경찰권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는 됐는데 그런데 자치경찰권을 실현하는 게 자치경찰 자체를 직접 보유하고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자치경찰은 이제 국가의 경찰청 소속으로 그냥 그대로 두되 그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를 관장하게끔 이렇게 놓고 있고 그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이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그 독자적인 어떤 판단 영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건 지방의회는 여기서 배제가 되고요. 단체임 사무라면은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지방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기관이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오로지 국가 사무이기만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죠. 보충성의 원칙은 우리가 그랬어요. 불경합의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이 정부끼리 막 충돌되면 안 됩니다. 불경합의 원칙이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데도 경합을 한다 그러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우선권을 주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광역자치단체가 해결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국가가 관장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4번은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그랬을 때 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다른 말로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 일부 사무조합이 있고요. 일부 사무조합, 그 다음에 부분 사무조합,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는 부분 사무조합은 인정이 안 되니까요. 일부 사무조합이나 전부 사무조합이 있어요. 전부 사무조합이 있고 이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이것이 이제 요게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거죠.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인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옳은 얘기가 됐고, 여기다 한 발 더 나가서 100만 이상 도시는 이제 특례시라고 이제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회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자치구가 서로 자기네 소속 광역자치단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기 어렵죠. 하나의 그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을 때만 이제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문제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과정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건너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국가직 문제 풀을 때 그때 가서 붙여갖고 제가 이제 요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학에서는 국가직 기출 문제들, 최신 기출 문제들을 거의 다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서 일단은 그 이제 가운데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거의 기출 내지 기출 변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풀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핵심 요약으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